세상 모든 취업 이야기 비밀노트 톡톡. 오늘도 2022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와의 특별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고혜원 선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로서 이 산업 훈장을 수훈하게 된 소감부터 조금 들어볼까요? 네. 사실 직업능력개발 유공 이게 산업 훈장이라든가 또는 유공에 대한 포상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받고 싶어하는 그런 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한 25년 동안 이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마침 이 훈장을 수훈하게 돼서 정말 큰 영광이었고요. 저희 기관에서도 한 박사들이 한 100명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많은 박사들 중에서 아직까지 이 상을 받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기관에서 굉장히 이번에 좋아했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 운이 좋아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에 이렇게 상을 받게 된 게 저희 후배들한테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로 다가올 수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그 훈장을 받았더니 저희 그 빌딩의 내외부의 벽과 이런 데 플래카드를 후배들이 걸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단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걸 알게 돼서 같이 기뻐해 줬다는 게 저는 정말 같이 보람을 크게 느꼈습니다. 되게 보람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조금 전에 25년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직업능력개발 분야 연구를 25년간 수행을 하셨는데 이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연구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 직업능력연구원은 아마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아마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래는 다른 지역에 있었지만 정부가 전부 다 세종시 이전을 하면서 저희 국책연구기관도 거의 같이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주로 저희 기관이 하는 일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직업능력개발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 분야,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이라든가 자격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요즘은 단순히 직업능력개발이 아니고요. 그 진로에 대한 탐색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한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진로교육 분야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더불어서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 직업훈련제도가 워낙에 유명을 해서 요청이 많아서 국제협력 분야 이렇게 전부 다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직업능력개발 연구를 좀 오랫동안 해오셨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조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실까요? 사실 직업능력개발, 과거에는 직업훈련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직업능력개발로 좀 크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의미가 있는 제도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직업능력개발에 관련한 기금을 기업이 고용보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료로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기업이 직업능력개발에서 뭐 하는 게 크게 없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업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사업 기금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물론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은 뭐 정부가 부담하는 일반 회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구분해 보면 구직자에 대한, 아마 우리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국민내일보험 카드라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훈련을 이제 받을 수가 있고요. 물론 국가가 이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국가기관 전략산업 직종의 경우에는 정부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그런 국민내일보험 카드 훈련이 있고요. 그거 외에 아까 제가 기업이 이제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위해서 고용보험 사업료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업의 근로자와 그리고 기업의 대기업과 대기업 협력업체까지 아울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이런 대한 내용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굉장히
그 종합적인 직업능력 개발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연구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해외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 우리나라 직업능력 개발 제도의 우수성을 좀 전파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식으로 전하셨고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대표적으로 국제기구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게 세계은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의 쪽에 아시아개발은행이 있었고 미주개발은행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통상 은행하면 아우 뭐 이렇게 대출해주고 대부해주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세계은행이나 뭐 미주개발은행, 아시아개발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뭐 저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의 어떤 제도에 대한 개선도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제도, 직업훈련제도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 계획에 맞춰서 인력을 양성하고 또 이제 배치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제도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도상국들이 본인들이 당연히 이제 국력을 향상시키고 싶어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어하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직업훈련을 하면 좋은지 인력을 양성하면 좋은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국제기구에서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뤘고요. 그리고 제가 개별 국가에 대한 컨설팅을 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에 직업훈련 제도하고 직업훈련 기관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시스템이 있긴 했지만 경제 발전을 더 하고 싶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제도에 대한 우수성 이런 거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컨설팅을 해줬고 지금도 그 같이 만들었던 그런 직업훈련 기관에서는 현지에서 필요한 인력을 좀 양성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또 그동안 재직하시면서 실업자 훈련 확대나 이 내일 배움 카드와 같은 도입을 하고 또 이런 굵직한 성과들을 내신 것 같아요.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연구 성과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아까 25년 동안 이 기관에서 일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기관이 처음 최초로 설립된 게 1997년 말이었습니다. 1997년 하면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IMF 외환위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개설되자마자 가장 큰 국가적 위기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국가적 위기가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이 그 실업자들이 정말 실업 대란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 실업자들이 많이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이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으로서 직업훈련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나라가 당시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못했습니다. 명목적으로 제도에 실업자 훈련이라는 개념은 있었지만 누가 이런 교육을 시킬지, 어떤 내용으로 시킬지, 이런 걸 가르치는 강사는 누군지, 또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과거에는 정부가 직접 그 교육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실업자 훈련은 전국에 이렇게 산재한 실업자들을 위한 훈련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의 기관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기관들의 훈련이 과연 잘 되고 있는지 한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품질 관리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당시에 발족하자마자 97년, 98년, 99년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실업자 훈련을 연구를 하고 해외사로도 벤치마킹 하면서 만들었었거든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이후에 직업훈련의 본래의 개념 자체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 향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 내일배움 카드로 발전해 올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데서 저희 가장 그 사이에 많이 했던 연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네, 내일배움 카드 모르는 분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NCS 품질관리 TF 위원으로도 활동하셨다고요. 연구위원님께서 생각하는 NCS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NCS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논란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되게 현장에서 힘들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NCS 장점을 하나만 딱 이제 얘기하고자 하면 첫째로 산업 현장의 정보를
제도로 이제 보여준다는 데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육훈련 기관이든 아니면 학생이든 성인이든 본인들이 현장에서 일하고 싶어 할 때 네. 어떤 그런 직무 능력이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이거를 네. 국가가 한꺼번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만들어서 네. 정보로서 하나 제공해 줘야 되는데 큰 의미가 있는데, 물론 그렇기 때문에 유연성은 앞으로 더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25년의 시간 동안 이 직업 능력 개발에 몰두하셨으면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직업에 관한 생각도 달라졌다는 걸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좀 평생 직장이라기보다는 좀 특정 업무의 전문가를 의미하는 평생 직장을 선호를 하잖아요. 나에게 맞는 직무, 조금 직업을 잘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팁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개인의 수준에서 보면 내가 과연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자기 성찰이 사실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업의 변화가 빠르잖아요. 세상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고 하듯이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기는 것을 직업으로 갖게 된다면 혹여라도 뭐 이제 직장을 이동을 하더라도 그 직업은 계속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본인이 정말 운이 좋아서 찾게 된다 하더라도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직업인으로서 한 군데에서 굉장히 몰두하는 그런 장인의 그런 모습을 상정했다 그러면, 지금은 변하는 시대에 맞게 본인을 끊임없이 달고 나가는 그러한 장인의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미래에는 디지털 그린 전환에 따른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직업 능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러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어떤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지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예, 디지털화는 지금 피할 수 없는 그런 산업 현장의 변화이고요. 그다음에 그린 전환 같은 경우는 지금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저탄소라든가 환경 변화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고 국제기구의 요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이 바뀌어야 되는데, 문제는 산업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산업 전환 굉장히 화두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체감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산업 전환이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별로 감각이 아직까지는 현장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금 몇 가지의 이런 21개 분야, 디지털 분야라든가 그린 전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차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K 디지털 훈련 같은 게 굉장히 정부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충분히 잘 활용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본인의 역량 향상을 이뤄나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는 신기술 분야에 대한 정부 프로그램이 좀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연구위원님께서는 직업 능력의 궁극적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도 처음에 이 분야를 이제 몸담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개인 수준에서 직업 능력은 취업이라든가 평생 직업을 갖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그런 도구가 되는데, 사실 그런 개인 수준의 직업의 안정성이 결국은 사회 전체의 안정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크게 보면 국가를 지탱하는 하나의 큰 기준이 되지 않을까,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런 점에서 저도 이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있습니다. 네, 좀 앞으로의 계획과 꿈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저도 아까 25년 일하다 보니까 저기 나오신 분이 연령이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아마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연구자로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연구를 충분히 더 하고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아까 제가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런 직업훈련 제도를 각광받고 있고, 과연 키가 뭐냐, 너네가 어떻게 이제 잘 살게 되었냐라는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를 한번 좀 정리하는 책도 좀 집필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꿈과 현실에서 고민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불안정한 꿈이냐, 좀 안정적인 현실이냐, 이러면서 어떤 선택을 될지 참
난막한데 네.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하시나요? 아까 이제 그 IMF 위기 이후에는 직업의 안정성이 되게 중요한 직업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었고요. 요즘 친구들은 조금 더 많이 발전했잖아요. 스스로 즐기면서도 일하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도전하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도전하는 가운데서 힘들지만 한 뭐 두세 개 정도의 그런 본인이 갖고 있는 역량을 꼭 갖춰야 되는 그런 비밀 병기도 갖출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예, 자기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나로서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청년들한테 도전하는 정신과 비밀병기를 갖춰라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직장에 5년, 이렇게 10년 장기간 근속을 했는데 이때 이직분이 나랑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오래 근무하면서 과연 저도 직장을 바꿔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연구기관의 장점이 뭐냐면 한 기관이 있지만 연구는 굉장히 많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서 그만두는 게 아니고요. 자기한테 맞는 걸 하나 직장에 있으면서 하나씩 갖춰가는 거. 필요한 내가 이직을 만약 준비하고 있다면 이직에 대한 거를 정보를 충분히 취득하고 거길 준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국직업방송 모두의 채용 톡톡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오늘 좀 출연하신 소감과 직업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에게 좀 조언 짧게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명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0년을 일하면 누구나 전문가가 된다. 요즘은 10년은 너무 길고요. 최소한 3년은 일해봐라.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이 1년 이내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3년 정도 일하면 경력으로서 자리매김할 수가 있다. 그 이유에서 새로운 경력도 쌓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3년 일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까지 2022년 직업능력개발 유공자로 선정되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고혜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말이. 모두의 채용 톡톡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톡톡.